요즘 대통령 그 행태를 보면은 비행 청소년 같아요. 선생님이 야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네. 지각도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잔뜩 해서 일단 며칠은 지각 안 하고 잘 오긴 하는데 여전히 방과 후에 보면 네. 호프집에서 보이고 당구지항에서 보이고 예. 근데 거길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우주 최고의 시사 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기자 공덕동호랑 함께 김교원입니다. 이 기자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정의의 죽창 신다은입니다. 사기자 방화동 티백 류석우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사기자 아유. 두 번째 나와주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떠세요? 두 번째 나와주시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느낌이 듭니다. 역시. 네. 근데 오늘 이제 나눌 주제는 사실은 좀 무거운 것들이 좀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본격 질문을 드리기 전에 총선 그 공동 선대위원장 지내시면서 뭐 힘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셔서 뭐 실망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선거였어요. 녹색정의당은 물론 원내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뼈아픈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게 엄중한 상황은 계속 가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 정치에서 이제 무소속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없었죠. 네. 최초의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교섭 단체 당선자라 봤자 저는 순수한 비교섭 당선자는 이준석 후보 한 명이라고 봐요. 네. 나머지 윤종호 후보나 김종민 후보는 네네. 사실 좀 뭐 후보 단일화 내지는 네. 공천 취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고 자기의 독자적 가치로는 300명 중에 아니 254명 중에 한 명이다. 그렇네요. 네.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 멸종위기 희귀종 그래가지고 판다공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정치는 일단은 우리는 일단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에서 이제 심판 바람이 세게 불었던 건 뭐 하나의 순리이자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네. 그것이 어떤 절대화되면은 이제 선거에서 나타난 묻지마 투표가 최소 10 내지 15%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했던 이런 후보도 그냥 맞아요. 무더기로 당선되는 차를 봤을 때 최소한 10 내지 15%는 묻지마 투표다. 그렇게 보면은 나머지 정치는 이제 양당 양극 정치에 저 한 발이라도 빠뜨리지 않으면은 멸종 희귀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다양성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영향인가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녹색정의당도 이제는 그런 면에서 단순히 뭐 당이 소멸된다 만다 이런 것보다도 또 정치 그 자체가 네. 이제 한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감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방금 이제 총선 총평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번에 총선 기사를 쓰면서 저는 진보정당 관련된 기사를 썼거든요. 예. 녹색정의당 관련 이번에 총선 때 2.14%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비례표로 60만 9천여 표 정도를 받았는데 네. 공동 선대위원장이셨으니까 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그 지지자들이랑 이제 지지를 했다가 등을 돌린 분들 좀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의당 내부에서는 너무 민주당과 거리두기에 치중했던 것 같다 이런 좀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좀 언제는 또 뭐 예. 가까웠다고 이중대로에서 폐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또 멀어졌다고. 네. 근데 그런 평가들은 대부분이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평가라서 네네. 우리가 스케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 이중대론도 있지만 국힘 이중대론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상세해서 비난이 되고 낙인을 이미 찍혔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라도 올바른 진보로는 이제 생존이 어렵다. 설득하는 진보, 네. 호감 있는 진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좋은 이미지로 또는 좋은 느낌으로 설득하고 다가가는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네. 진보 정당이 이제 가치 정당을 표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옳은가에만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은 약간만 좀 우리의 오름에서 옳은 방향과 미세한 벗어나지. 차이가 있어도 그걸 인정 못하고 예. 서로 뭐 네.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올바름의 정치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진보 정당은 오히려 커져야 됩니다. 뭐 이제 기후 유권자 운동이 일어나는 녹색 전환의 시기고 네. 불평등은 심화되고 네. 네. 여야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진보적 가치를 그래도 담보할 거냐 하는 면에서는 이 사회적 의제로서의 진보는 커졌는데 네. 그러니까. 진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작아지고 네. 끝내 꺼지는 거거든요. 이 공백은 온전히 진보 정당 책임인데 올바른 정당이 아니라 설득하는 정당. 네. 예. 그 올바른 거를 증명해내고. 확장해서 같은 어떤 사회적 힘으로 만들지 못하면 네. 더 이상 올바름은 의미가 없는 올바름이 돼버린다. 그런 점에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니 대선 때도 사실은 그런 반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 시대가 끝나야 음. 과거에 이제 87전식 진보의 관성,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야 네, 좀 네. 변화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네. 연결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진보정당 중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그 어떤 노선을 취했고 또 그 노동당도 사실은 녹색정의당과 비슷한 노선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진보당은 전혀 다른 노선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비례뿐 아니라 사실은 지역구에서도 단일화를 해서 의석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이제 연합주의와 독자주의 또는 현실주의와 원칙주의 뭐 이런 어떤 노선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두 노선의 어떤 선택 그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다 그 진보 원탁회의에서 저 마주했던 정파 정당들입니다. 그렇죠. 노동당, 진보당, 네. 시민회의, 사회민주당 네. 다 저기 대화가 됐던 상대들이고 네네. 민주노총도 사실 또 정치 협상을 하는 참여했군요. 단위고, 예, 그런데 전부 제각기 각자 동생만 꿈꿨지 네. 뭐 이런 걸 저기 공동의 어떤 연대를 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다. 사실은 그때 유일한 원내 정당은 정의당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연합은 정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그렇죠. 그 선거에 임하는 게 연합이고 연정인데 네. 유일한 원내 정당이 정의당이다 보니 우리 주장은 일시적 연합을 위해서 가설 정당을 만들 테니 다 들어와라. 그렇죠. 그러면 진보당도 탈당하고 들어와서 당선되고 돌아가는 구조. 이걸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이제 진보당이 있었고 또 거기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과의 연합 정당이 연동형 비례가 있으니 자연스레 흡수가 됐고 민주노총은 아예 정치 토론을 못했고 왜 그렇습니까? 아예. 왜?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면은 돼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정치 세력화는 이제 구호로만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이 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병립형 그제로 회귀하면 또 어쩌면 판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막판에 연동형을 수용하고 연합정당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바깥에 녹색당하고 정의당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선거 막판에 이게 짜여진 판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진보적인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기에는 네.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던 한국 진보의 어떤 진화하지 않는 모습. 네. 아마도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제도화 수준이 가장 낮고 그렇죠. 연합과의 성공 사례가 가장 적은 이게 아마 한국 진보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못 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그 연합 부분은 그 진보정당 내부의 연합이라기보다는 네. 그 민주당과의 연합 정치, 민주당과의 연대 이게 지역구나 비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본 건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그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독자파가 이제 승리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저 같은 연합주의자가 네네. 발언권이 약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 위성정당 창당이 네. 그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극복되지 않은 있죠. 대다수의 이제 당 잔류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월에 망월동에서 준위성정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네. 이미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위성정당과의 연합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그 순간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냥 지금도 그냥 선거 연합이란 말을 쓰지 굳이 그 연동형 현행 선거법을 수용한다 그러면서 준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해놓고 그것에 또 사과한다는 이 난해한 코드는 이제 정의당 정서로는 아마 같이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건 지금도 그 원칙은 옳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계속 갈등이 양당 간의 갈등, 양당이 뭐 이렇게 뭐 정치 혐오, 혐오 정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발달해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그래도 뭐 진보 정당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더 이제 못 살아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다시 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교섭 단체가 전멸하다시피 한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양강 구조가 네.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왔고 지금 이제 모처럼 선거에 참패한 집권 세력 내부로부터도 혁신과 개혁의 그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 민주노동당이 최전성기는 17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이 그 여야 간의 협치나 네. 어떤 그 국회 제도 개혁이나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민주주의가 활력이 넘치던 시대 아니었어요. 네. 이 녹색 정의당이나 정의당이 앞으로 진보 정당이 헤쳐나가야 될 공간은 이렇게 그 두 당 사이에서 갈려버리는 이런 양당 정치에서는 사실은 생존의 공간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고 보고 네. 정치가 그 본질을 회복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 그다음에 공론에 대한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 녹색 정의당에게 어떤 생존의 공간이지 지금 같은 양당 체제 하에서는 더 잘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 그런 면에서 자체적으로 반성도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은 양당의 어떤 그 포퓰리즘 내지는 기득권 정치에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자분들 뵀을 때 네. 들은 얘기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명성이 부족하고 이제 정의당이 뭐 이렇게 여러 법안 통과에 너무 미진했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중요한 순간들 기억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을 막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해도 이게 잘 뭐랄까 소구되지 못했다. 근데 그거는 정의당 자체의 말씀하신 대로 설득하는 진보로서의 노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그것이 충분히 사실은 조명되지 못하고 어쨌든 양당의 파워게임 안에서 그런 면들이 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건 인상비평에 가깝다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정치에 대해서 호불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과 조응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조금 받아온 인상. 여러 가지 인상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호불호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니까 여기는 상상의 영역이고 주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회생이 어려운 이런 어떤 악조건이 있었죠. 네. 총선 얘기도 조금 확장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국민 담화는 아니었죠. 어쨌든 저기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였으니까 머리 발언도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만남도 제안했고요. 요걸로 충분히 돌파가 될지 아니면 어쨌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좀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여러 상존한 리스크를 좀 최소한 요건 좀 뚫고 가야 좀 달라질 수 있달지 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뭐 모든 언론 뭐 심지어 보수 언론이 더 심하게 야당과 협치해라, 그렇더라고요. 네. 야당 대표를 만나라, 네. 뭐 바꿔라, 국정쇄신, 인적쇄신. 아마 지금 조선동화가 훨씬 네. 많이 사설도, 얘기하고 네. 그걸 얘기 안 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요구 사항들이 저 대통령한테는 일종의 압력으로 비치면서 네. 약간의 어떤 수세적인 행동을 조금 상황 돌파용으로는 어느 정도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네. 그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이념과 철학 자체가 네. 야당을 일단 적으로 설정해놓고 네.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써온 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꿀지 본인이 제일 당황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그 행태를 보면은 비행 청소년 같아요. 선생님이 야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네. 지각도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쭉 안내를 해주는데 싫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뜩 해서 일단 며칠은 지각 안 하고 잘 오긴 하는데 여전히 방과 후에 보면 호프집에서 보이고 당구장에서 보이고 노래방에서 보이고 근데 거길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마음 둘 그래야 하기 데가 때문에. 없으니까. 요즘 뭐 보면은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가 또 김한길을 만났다가 맞아요. 그리고 공개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누굽니까? 뭐 주말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네. 뭐 있어요. 있어요. 그분도 아주 민주당 정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뭐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물어보고 또 4.19 묘지에 8시에 나타났다가 어디 밥을 먹는데 4시간을 먹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아니 본인도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갑자기 모범 학생이 되냐고 모범 시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막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힘들어하는구나. 누가 변하고 싶지 변하고 안 변한데?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제가 왜 담배를 피는데 나도 이제 끊을 나이가 되는데 누가 옆에 타고 가죠. 담배부터 끊으세요. 이러면 그거처럼 밉살스러워요. 안다고. 나도 하려고 근데 안 했는데.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비행을 하게 되고 술 더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행 청소년 같아요. 그 리더십 자체가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그 리더십 자체가 이렇게 야당을 배제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 인기를 얻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닌 방법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라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대통령 상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이 사회의 자유를 회복해야 할 어떤 저 일종의 질량적으로 강화된 이런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자유 타령.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만들어놓은 구성된 이미지와 내용이 있고. 네네. 그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정치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우직스럽게 이건 고집이 아니라 신념인데 그리고 이런 걸 침해한다든가 기어오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내려놓으라고 한다든가
난 그렇게 저 대통령 할 생각 전혀 없는 게 네. 내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상이 있거든. 아. 예,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이게 강하고 그걸 정체성을 강화해 왔는데 네. 이걸 자꾸 포기하라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 아상의 협치가 없다는 거네요. 자아의 과대 성장? 일종의 어떤 그 자아 비대증 야. 이런 게 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조금 수정하거나 약간의 양보하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윤석열 어. 박사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만물 박사시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하십니다. 아니 근데 네네. 이번에 사실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네. 소통 좀 하라는 거고 국정 운영 방향 바꾸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정 운영 방향 바꾼다 그러면 되고 기자들 질의응답 받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안 근데 되는 이제 이유가 감히 나를 근데 이제 누구 부르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는 바꾸기는 싫은데 어. 좀 사기치려고 네. 그냥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막 우기고 좀 애기스러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선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협치와 거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민주적 가치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이해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거친 풍파 속에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수영장에서만 수영해보던 네. 그 청소년을 그렇죠. 바다 헤엄을 치라 그러는데 아니 그걸 저기 해봤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법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파도를 헤치고 헤엄을 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국민들은 그걸 그게. 더 절망스러운데. 윤석열 그걸 대통령 하면은 모른다고 저는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어렸을 때 사진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하고 네. 정말 이렇게 예쁨 받으면서 잘하신 분 같다. 그렇죠. 그런 뭐 온실 그런 속에서 것도 아주 그냥 이 민주주의는 매우 거칠고 굳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절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에요. 네. 세상에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이 만나가지고 공감대를 마련한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때까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잡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의 혐오, 공포, 탐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굉장히 거칠은 감정이에요. 이건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반듯하고 영웅적인 자기 대통령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이상 이렇게 더럽고 굳은 일에다 번거롭고 이런 어떤 그 거친 모양 감정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정말 비웃살 좋은 사람이 네.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명언 같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다. 그렇죠. 네. 사실 이번에 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도 사실은 뭐 국민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이후에 협치를 할 건지 계속 이렇게 뭐 소통을 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권투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탐색. 네. 1라운드에 잽을 던지는 형식으로 될 일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비공개 회의에서 그래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공개되는 범위 안에서 보면은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모든 그 대화 협상의 출발점에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최상병 특검은 못 받는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생각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든 최상병- 대통령실이 하든 전화를 왜 했는지 그런 것만 좀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사실. 정말 떳떳하면. 그 자체를 언급하거나 없는, 그렇죠. 없는 일로 만들고 이런 싶은 것 자체를 네.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죠. 이게 뭐 이제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그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법하게 그렇습니다. 지시를 해서 예. 그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뭐 본인도 사법적인 책임을 나중에 지겠지만은 그게 이 정부가 세웠던 공정과 그 원칙의 프레임은 완전히 붕괴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태블릿 PC와 같은 효과가 가 날 것이다. 날 것이다. 이 최상병 특검 며칠 전에 야 6개 정당이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격세지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 최상병 건은 주장했죠. 근데 하여간 뭔가 세상이 좀 달라졌구나 하는 이제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최상병 특검 야당에서는 지금 5월 초까지 처리하겠다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올해 초부터 네. 선거가 뭐 민주당의 선거도 아니고 정의당의 선거도 아니고 특검연대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고 또 저기 뭐 그 이번 선거는 최상병 선거가 될 거다. 특검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요즘 신통하다고 소문이 조금 난 게 그 이유예요. 네. 용하다고. 22대 초기까지 특검연대 전국이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연대, 개혁입법연대 같은 우리 사회의 확고부동한 다수파 전략이다. 어느 한 일당의 전략이 아니라 이런 연대를 통해서 연합과 연정의 가능성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일단 특검연대가 될 거고 네네. 이 특검연대가 잘못 풀리면은 퇴진연대, 탄핵연대도 될 수 그러겠죠. 있는 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22대 국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전국의 핵심이며 동시에 그 정권과의 마지막 선거가 1차 심판이었다면 2차, 3차로 갈 수 있는 지지율의 더 폭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규명 그 자체의 필요성이 가장 절박한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도 뭐 언급을 그 해주셨고,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를 이제 그만두고 온 상황에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종섭 전 장관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저 우즈베키스탄에 출국하던 7월 31일 날 긴급 대책 회의를 하는데 예. 네. 거기에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9가지 지침을 내리거든요. 네. 그 업무 수첩에 쭉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법기술자가 음. 아주 전문적으로 만든 판이에요. 뭐 심지어는 뭐 사법적인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고 예. 이미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엎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상을 끝내놓고 네. 이종섭 장관이 그걸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전달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당시에는 이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첩 회수 지시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네네. 여기 전략 구상이 나온 게 이건 국방부 수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검토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럼 대통령실에서 만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히 전달하고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종섭 장관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고 본인은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그냥 출국을 했는데 그 전부터 그 출국 후까지 계속 사건은 이어진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예. 여러 군데 있구나. 여러 군데서 작동하는구나. 참 이럴 때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일사불란함이랄까 효율성은 사실은 좀 놀라워요. 그 법기술자들이 뭘 알기 때문에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거부할까요? 거부하면 200석 이를테면 특검 연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어떻습니까? 뭐 국무총리 인선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뭐 국민생활지원금도 그러고 네. 여러 가지를 갖고 진짜 대화에 응하겠다. 의대 네. 정원도 어떻게 했으면 네, 좋겠냐. 네. 이렇게 그 물가 문제, 뭐 보건의료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진짜 야당하고 협의를 하되 네. 네. 이 특검만은 안 된다. 우선은 이렇게 조금 그렇게 우선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나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 내가 그 근거를 댈게요. 네.
하루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네. 네. 그날 저녁에 네.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검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독소조항 2개를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언론에 찾아보시면 다 알아요. 네. 그런데 그날부터 특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 중에 한 의원은 일일이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특검 찬성한 이야기는 와전 내지 오해였다. 이름 밝힐까 그냥? 예. 조경태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제일 세게 얘기했잖아. 네.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다 번복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 그 뒤로 말 없습니다. 네. 그때 언론이 무슨 기사 썼습니까? 일단 4표는 이탈한다. 특검 찬성으로. 그렇죠. 맞아요. 8표까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더 늘어나 20석까지 보는 네. 언론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4명도 지금은 1명도 안 남았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자마자 이튿날 갑자기 이종섭 전 대사가 이제 가세해가지고 특검 논쟁에 공수처에 보낸 10장짜리 그 의견서에 절반이 특검 반대입니다. 아니 무슨 공수처 피해자가 공수처에다가 특검 반대의 의견을 왜 냅니까? 공수처 보고 어떡하라고? 이거 가세하죠. 네. 같은 날 더 놀라운 사건이 터져요. 이제 퇴임이 예견됐던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네. 아 그렇죠. 맞아. 장군단 회의를 열어서 본인이 네. 유임됐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폭로한 거예요. 네. 이게 전부 하루에 일어난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반대로 이 권력 내부의 정비가 다 끝났다. 네. 나머지는 뭐 허물어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 네. 이 부분은 더 강화됐다. 단단해진 부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맞겠다는 거군요, 이건. 예. 아 김계환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네.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태블릿 PC라니까요. 그 뒤로 네. 네. 여권에서 특검 찬성 발언이 대통령 담화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죠. 네, 없어요. 처음에 앞서건이 돼서 12일 날 안철수, 네. 15일 날 조경태. 네. 계속 나오던 그 분위기 싹 사라졌죠.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예. 이 봄볕에 잔소리 녹듯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군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아직까지 키가 되겠군요. 여야 간의 협치가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그렇죠. 있는데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워터루 전투가 될 거예요. 워터루 전투. 나폴레옹의 결정적인 마지막 전투군요. 전투. 여기가 바로 워터루다. 얘기예요. 자꾸 노력하니까 더 의심이 되네. 네. 근데 이미 알겠습니다. 사실은 진실규명도 상당히 됐고 밖에서 봤을 때 이 네. 국민들이 이거를 어물쩍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의심스럽지가 않은 네.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그냥 너무 보이는 명백해. 사건이죠. 그냥 간단하게 신문십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문십답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진실이 밝혀져. 전화를 안 했다. 자기가 그날 뭐 했는지 그 시간에 그러면 뭐 날리는 밝히면 같이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날 전화를 한 것은 내가 아니지만 누군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이게 의지의 문제죠. 이종섭 대사가 이미 그때 당시 휴대폰 폐기해버렸고 휴대폰 바꿨고 업무 수첩 다 폐기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공수처에 수사할 테면 해봐라. 빨리 해봐라. 이제 들이대는 전략으로 바뀌죠. 그럼. 네. 그래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인멸 의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에요. 그렇죠.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 순서고, 그다음에 그 사전에 관련자 신범철, 임종등, 저는 뭐 주진우 법률비서관까지 다 공수처 소환 대상자여야 된다. 이걸 수사는 안 통하고서는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평소 했던 말을 생각해봐도. 네. 네. 정말 뜨거운 주제인데요. 이제 좀 빠르게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른 정당들 문제 네. 한번 좀 짚어보죠. 또 뜨거웠던 게 조국당이랑 또 개혁신당 특히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원이죠. 그 어떻게 좀 두 당의 미래를 어떻게 좀 조망을 해야 될지 사실 조국 대표는 법률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있죠. 보면 물론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안 이 꼽는 부분은 찐빵 저는 아니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옥중 정치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기세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단지 공동교섭단체 문제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지만 네. 일단은 특검연대가 우선이다. 음.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전략에 있어가지고 여러 어떤 방법과 시기와 이런 면에서 조금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깥에 원칙을 지키는 예인선으로 네. 조금 더 강한 네. 중재를 마련하고.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걸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이 아마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에 다 압력을 행사할 거다. 이런 어떤 그 연합의 리더 이런 형식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성공적으로 돼야 공동교섭단체까지 갈 거다. 그렇군요. 예, 전 그렇게 예상하고 제일 이제 회색지대가 있는 게 개혁신당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여권의 권력의 시계추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말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개혁신당이 초기에 그 많은 표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못 버리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유심히 보는 것 같다. 국힘이에요. 예, 국힘의 차기 전당대회 6월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나 어떤 국정 쇄신의 요구는 톤 조절을 하리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특검연대는 들어와서 여기서 일단 강하게 조금 예. 결박을 시켜놓고 이 개혁신당을 특검연대의 한 구성으로 한 요소로 일단은 결박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만 갖고도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연합이 계속 유지되도록 아마 조국 혁신당은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거다. 개혁신당 쪽은 아무래도 그 본가인 국민의힘을 언제든지 자기네가 뭐를 좀 이렇게 가서 접수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힘을 빼놓고 네. 국민의힘이 수구가 아니라 개혁 보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국적으로는 다시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것도 뭐 나폴레옹에 비유하자면은 섬에서 탈출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네네. 거기서 이제 돌아온 이런 식의 어떤 귀환이 아마 본인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사실 뭐 윤석열 뭐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지금. 아니 그리고 뭐 어떤 기자한테는 1시간 반 동안 한동훈 욕을 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약간 어제 오늘 좀 내놓는 메시지 같은 게 또 조금 의미심장한 것도 있고요. 뭐 국민을 뭐 배신하지 않고. 그렇죠. 배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신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이 한동훈의 미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끝났다고 봅니다. 정말? 너무 오래 명쾌하시네요. 오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정치인의 말에서 유사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이제 깔딱깔딱 숨 넘어가기 전에 언어예요. 국민 배신 발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니 국민 배신 안 한다면 그건 뭐요? 뭐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다는 소리요. 아니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다는 소리요. 그 사람이 그런 짓 안 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국민 그 정도 배신 안 할 거라는 게 다 안다고.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대고 국민 배신 안 하겠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 거짓말 하는 건 나쁜 짓이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온 동네 나가며 거짓말 하는 건 나쁜 짓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다. 이런 사람은 짜증나. 내가 이 정치인의 말에서 국민, 민족, 역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 위험해진다는 신호로 많이 봐요. 옛날에 황우석 다급하다. 의사가 2005년 6년에
굉장히 그 진실성에 논란이 있을 때 기자회견 때 표절 때. 저 사람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한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복제 세포로 그 저 복제의 저 소를 만들었을 때 네. 자기 민족적 자긍심을 느꼈다는 거야. 기자들한테. 병이 심하게 좀 드신 분. 그러니까 아니 실험 성공한 거 하고 민족적 자긍심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언어가 인플레이션 될 때. 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몰락하더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 저기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의대 정원 발표할 때 네. 나는 오로지 개혁을 맞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네. 원칙을 위해서 거의 울 것 같더라고. 네. 스스로 거의 막 아니 복받쳤죠. 그래서 아니 누가 아니래. 네. 국민 생각하는 거 뭐 아니래. 아니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엄청 고치네. 의대 정원 말이야 지금 병원이 마비인데 지금 네. 병상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 냈고 저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번에 한동훈 언어가 그래.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저기 언제는 뭐 은퇴하면. 저기 국가에 네. 저 돈을 빼돌렸어 정보를 빼돌렸어 네. 안 한 거 알아. 네. 배신 안 한 거. 그래서 이게 언어의 인플레이션인데 저는 비트겐슈타인의 도덕 명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어떤 그 검증될 수 없는 네. 그 가치를 네. 국민이랑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를 앞에 세우고 자기 변명할 때는 네. 반드시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정치 30년 이상 바라보다가 어느 날 제가 변한 게 어느 날 민족, 민중 뭐 이런 말을 이제 낯간지러워 못 쓰는 시대로 나이 먹으니 되더라고. 어떻게 그런 말 낯간지러워서 합니까? 그 반박이 불가능한 가치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게 네네. 그게 그 사이비 명제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도덕 명제는 없다. 이렇게 초기 철학의 논리 철학 논거에서 쓴 거 아니야. 이게 히틀러를 보고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그렇습니까? 타락하는구나. 네, 네. 이래서 그 분석 철학을 한 건데 난 그게 오늘날 이 정권의 저 폐해가 거기서 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뭐 전체주의가 어떻고 집단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완전히 그냥 뭐 이거 검증될 수 없는 그렇죠. 가치를 다짜고짜 강요하거든요. 자유. 이게 바로 독재. 이게 바로 그래서 고압적 정치가 강압적 정치로. 네네. 나는 기자분들이 앞으로 정치부 기자하실 때 저 꼭 하셔야 될 일이 그 정치인의 불량 언어 그 출판 기념회에서 그 저기 제가 보기에 썩은 논리로 만드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기자들이 가혹하게 비판해야 된다. 저런 걸 용인하니까 정치가 이 모양이 이 꼴 된 겁니다. 오탈자는 기본이고 네. 네. 저 자기가 실천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으로 펴는 이 가짜 사이비 정치 논리가 출판 기념에서 오만군데 오염 물질을 그냥 내뿜는 네. 탄소 정치를 하는데 네. 나는 정치인의 책에 대한 검증 기능을 하나 언론이 갖고만 있어도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꼴 안 된다고 본다니까. 언어의 타락부터 잡아야 돼. 한동훈 장관이 좀 있으면 책 하나 낼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좀 검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낼 수가 없는 게 자기 언어와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네네. 무슨 수로 냅니까? 책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가만 안 있죠. 근데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을 배신하고 국민과 함께한다, 국민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 아닐까요? 그게 삼류 논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죠. 이런 건 내가 서운하다. 네. 뭘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애정어린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솔직하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폴더 인사밖에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애국자인데,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진정성 있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꼭 이런 말 하는 놈들이,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자들이 선거판에서도 제일 골치 아파. 끝나면 뭐 하나 안 챙겨줄 수는 없고, 저 본인이 다 했다는데 이거 아니 이미 검사가 되는 순간 출세를 하셨다는데 그만 하시지 왜 이렇게 계속 출세하시려고 그러죠? 출세가 아니라 지금 봉사, 내가 헌신 그거는 이런 거죠 지금. 간명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정치인의 만남은 우선 이재명 조국 만남이 있고 윤석열 한동훈 만남이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의 만남은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난 거야. 사막에서 네. 서로를 그리워할 거야. 네. 그러나 헤어져야 돼. 같이는 네. 못 가. 즉 민주당의 합당은 안 된다. 네. 아. 네.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뭐냐? 예. 뭡니까? 이건 오이디푸스의 비극인데 아버지와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어. 만나긴 만나는데 비극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비극적 만남이고 하나는 아름다운 헤어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려면 헤어져야 되는데 네. 많은 의사들이 이럴 때 어떤 처방을 내리냐. 네.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나면 가스라이팅 당할 운명이 한동훈이에요. 이럴 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자 관계를 끊고 자기 길을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아바타가 되든가. 아. 그래야 컴플렉스가 해소되는 게 이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고약한 컴플렉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네. 할 수 있는 게 나는 오로지 국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이만큼이군요, 그러니까. 예. 네. 아니 이제 아바타가 아니려고 했다가 이제 거의 사퇴당할 뻔하고 다시 아바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사이에서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진동을 해요. 그런데 이 병은 이러면 치유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 관계를 끊고 네. 가출하든가 네. 아니면 완전히 아바타가 되든가. 앞으로 가출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출하려고 저기 어디 뭐 간다고도 그랬다가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주는 내가 넘고 그렇죠. 그치 굳이 가출할 못했는데 필요 없을 것 그러면은 같아서. 나 패배자 되는데 나 잊혀지는데 예. 네. 이러니까 또 있어 볼까 하다. 네. 이러니까 이게 국민 배신 안 한다는 그 말의 맥락이 이렇게 깊은지 몰랐습니다. 그럼요. 야. 그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네.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29 선언 같은 네. 뭔가 대개혁 쇄신이 군사 정권에선 가능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연정과 어떤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와 네. 이런 걸 통해서 대연정으로 가는 거국내각 또는 임기단축 개헌 뭐 네. 성한용 기자가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6.29 제2의 6.29는 안 될 것 어려울 같고 것이다. 모르지 그렇다고 또 뭐 항상 우리 상상을 뛰어넘으니까 그렇죠. 모르기는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게 제가 그 전 단계의 쇄신 그거보다 약한 쇄신 이걸로 일단은 어떻게 좀 마무리를 면피라도 하려하지 해보자.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게 안 통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제 20대 가면은 이런 두 가지 국면이 나옵니다. 탄핵을 내려면 얼마든지 내. 180석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완전히 강압 정치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것도 여차해서 또 그것도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면 특권 받겠다고 거꾸로 사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최수건 이래 중요한 거 안 되고 여사 특검 정도는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여자를 먼저 희생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렇게 의리가 없나요, 부부간에? 그렇게 조금 그래요. 야 가정사 문제는 제가 거론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국 내각 받고 특검도 받겠다. 탄핵만 이것만 안 내면. 끝까지 가서 해니까 안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던 거를 이젠 거꾸로 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온 권력의 초라함이거든요. 그렇죠. 네. 언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면 네. 그땐 특검부터 뭐 다 그렇죠. 하겠다고 나오겠죠 이제. 네. 근데 그때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동숙의 노래 나오는 마지막 구절. 때는 늦으리. 예. 젊은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 아니 우리 저도 못 김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독기자루가 썩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분을 네. 좀 대통령실에 모셔가지고 말씀을 경청을 해야지. 누구를 일단 네. 한 주부터 맛있게 말고 제가 그 다음에. 더 맛있게 말아서 착착 감기면서 네. 아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 그러면 갑자기 입틀막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요? 국정을 바꾸셔야죠. 내려놓거나 맡기시라. 두 가지가 그렇죠. 있다. 그 길밖에 그러면 없죠. 더 커질 거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도 좋은 평가 받고 나가실 수 있어. 그렇죠. 내려놓거나 그렇죠. 맡겨라. 두 가지다. 이게 제일 힘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술 먹고 들으면 좀 예. 괜찮을지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약간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 국정쇄신에 아주 선명한 국정쇄신에 큰 부담 안 들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호주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호주 알겠습니다. 대사로 가면은 알겠습니다. 이종섭으로 다친 네. 네. 교민들의 그 네. 상실감과 그렇죠, 그렇죠. 예. 우방국 외교와 예. 이런 걸 다 네. 회복할 수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총리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네. 다 필요. 네. 호주 대사만 보내줘. 내가 알겠습니다. 다 깨끗이 정리해드릴게. 오늘도 호주 대사. 네 김 의원님 정말 내용이 깊고도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떠십니까?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데 편하시죠? 그럼요. 사기자 한결에는 유튜브. 네. 저는 아주 좋습니다. 또 네. 한결의 20일 네. 항상 또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깊이를 줬던 매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끝으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활동 계획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어떤 정치적인 계획보다도 네.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아픈 당이라서 제가 요양간호사로 갔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돌보고 네.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잊어라. 그 대신 진보는 확장됐다 이번 선거에서 공간은 넓어진다. 정의 개 의원이 둘이나 됐잖아요. 한창민 신장식 네. 다 사무총장 대변인. 그러네. 네네. 그 밑에 실무자는 더 많아요. 네네. 각 당이 다 정의당 판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 정당. 아, 다 있다. 회복의 시간으로 네. 가자. 멋진 알겠습니다. 말씀인데.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2부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세월호 10주기였고요. 이제 10년 동안 우리 선박안전 또 해양안전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네. 현장 실태 조사한 것들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의원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